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야당 주장도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2.5%로 동결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올해 1.0%로 높여잡았습니다. 동남아 온라인 범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스캠 조직 총책과 프린스그룹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언 근거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내년도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정부의 재정 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대폭 상향 전망한 점을 소개하며 예산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F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을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에서 내년도 1.8%로 반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강원 양양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산불 예방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도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결코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에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복지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업은 반도체 생산 급감으로 4% 줄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부진으로 0.6% 줄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3.5%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반면 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은 모두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소비와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집값 상승세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수정했는데 올해 1.0%, 내년 1.8%로 기존 8월 전망보다 높여잡았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환율과 집값이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15대책 선수요가 향후 가계부채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든 것도 결정 배경이 됐습니다. 한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두고는 금통위원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6명 가운데 인하와 동결이 각각 3명씩 나뉘며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습니다. 1%로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0.2%포인트 올려 1.8%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가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됐습니다. 동남아 초고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 제재 조치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동남아 지역 범죄에 직접, 간접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고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명단 구성 과정에서 한국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 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 한성호와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 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리광호, 프린스그룹 회장 천지 등 15명이 지정됐습니다. 동남아 지역 초고가 범죄 조직과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한 프린스그룹 관련 단체 등 132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 조치도 부과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제재 대상명의 국내은행 금융계좌에 총합 수천만 원 수준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협업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 노쇼 사기 범죄 조직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거둔 첫 성과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정부 합동수사단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고가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고 대학별 배정 과정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2035년부터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증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연구의 약 10,000명에 복지부 의뢰로 연구자 A씨가 2023년에 산출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 약 5,000명을 더한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같은 증원 계획의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부족 의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연한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035년 부족한 의사 수 15,000명 추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현재 숫자로 해석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도 부실했다고 봤습니다.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육과정 설계 운영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별 현장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수기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 의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 서비스를 뺀 영상 전용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이르면 연내 출시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구글이 이르면 올해 안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음악 서비스를 빼고 광고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구글은 프리미엄 상품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어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구글은 자진 시정안으로 제재를 피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겁니다. 특히 영상을 보며 다른 앱을 실행하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단말기에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국가의 경우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 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 8,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외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글은 1년 이상 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글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EBS는 이 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과 신인 발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국내 취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증명서를 위조해서 들여오거나 산업용 기계를 부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관세청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공항으로 반입된 상자 속 슬리퍼. 세관 직원이 밑창을 뜯어보니 수상한 물건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증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증명서인데 해외에서 위조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위조 증명서는 183매에 달합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증명서나 물품을 불법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관세청이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타정총은 최근 5년간 16,000여 정이 적발됐는데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6,000정이 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입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데 중국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 밖에 산업용 프레스 기계나 파쇄기 등을 수입하면서 필수 요건인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통관부터 국내 유통 과정까지 모든 청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해물품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을 회피해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에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통관 심사도 강화합니다. 또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밀수와 부정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 불량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새로운 콘도 회원권에 가입시키거나 기존 회원권의 보상을 도와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상술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 회원권 피해 예방 주의보를 내리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소비자 이모 씨. 다음 날 근무지로 찾아온 방문 판매 직원에게 10년짜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약 29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홍보체험단으로 선정됐다며 만기는 10년이지만 1년 뒤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무료 숙박권으로 리조트 등 대형 호텔이들 이용을 하시다가 홍보체험단에 같이 당첨이 되셨으니 1년 정도 사용하시고 그 뒤에는 취소를 하든 환불을 하든 그렇게 해주겠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씨가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양도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장기간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사업자는 위약금 약 124만 원을 제외한 약 17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이 씨가 이에 동의한 뒤에도 회사 사정을 이유로 50만 원만 우선 지급한 뒤 추가 환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84건.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은 뒤
판매 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신종상술이 13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개월 이상 나눠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2주 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전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그리고 파주는 영하 4.5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좀 오르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 모레인 일요일에는 14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을 회복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춘천과 세종 8도, 대전 9도, 부산도 12도에 머물겠습니다. 12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더욱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국력에는 경제력도 있겠고 방위산업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도 있겠죠. 외교 역량도 있을 겁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경제 외교 성과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대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2.5%로 4번 연속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기조 변화까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국제 질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또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국가 간 대결 양상도 점차 심각해져 갑니다. 국가 원수들 대부분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신무기 체계 도입이나 또는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평소에도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매우 부족한데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 소회를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강조했습니까?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에도 우리가 국력을 키우는 게 되게 절실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번에도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력에는 경제력도 있고 국방력도 있고 군사력, 외교 역량도 있을 건데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혹여나 다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의의 경쟁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툼이길 바란다. 그런 경쟁이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운다고 해도 그 외계인이 침공하면은 지구인끼리 뭉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가지고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에도 모자란데 불필요하게 역량을 낭비하는 일은 좀 최소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재외동포들 언급하면서 이분들이 그 민간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톡톡히 해주고 계시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재외동포들이 앞으로 그 대외 정책에 좀 직접 참여를 하게 그렇게 해서 좀 그분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드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번에 그 순방 기간 동안에 전용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이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분절화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어떤 그 외교 라인의 구조적인 손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그 이번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특히 그 해외 순방에 앞서서 좀 미리 의제 조율을 좀 하고 정리가 된 채로 알고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질책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협약 가능성이라든가 우리가 어디까지 또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아웃풋도 또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정말 숨가쁜 외교 일정이었습니다. 이 외교 성과가 실질화가 되려면 대책 마련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문했죠? 네, 이번 그 중동하고 아프리카 순방 자체가 그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었던 건데 실제로 그 국가 원수들 대부분이 방위 산업에 관심이 높았다고 해요. 네. 특히 중동 지역 포함한 국제 질서가 워낙에 불안정하고 그리고 점점 추세가 이런 자국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서로 이 방산, 무기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방산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문한 국가별로 후속 과제를 하나하나씩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ODA에 대해서 그 ODA 함께 그 상품 현물 지원까지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국내 기업 홍보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주문이 나왔고요. 네. 다음으로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포용력이 굉장히 각별하고 경제적인 여력도 충분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아랍에미리트가 특히나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도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여행 허가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안 모색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외교를 통해서 이제 그냥 순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그런 경제 성과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함께 그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각 부처에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외교 성과를 두고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실제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국내 현안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겨울철 국민 안정 그리고 민생 현안도 역량을 총 집중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네, 이게 날이 추워질수록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이럴 때 대기가 많이 건조해져요. 목이 칼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미 며칠 동안 양양, 의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들이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초동 대처가 다 잘 됐고 그래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그 경북 지역 산불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잖아요. 네. 그게 올해 초입니다. 그때 사망자만 무려 26명이었고
전부 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뭐 과수원, 집에도 불똥이 다 튀고 심지어 차들이 지나다니는 큰 도로가에까지 화염과 불똥이 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난 10월에 발표됐던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 바탕으로 해서 산불 감시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조기 진화에도 필요한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관련 대책회의는 물론이고 현장의 진화훈련도 참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그래도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래도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좀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쟁점 예산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법정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네. 그 전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네요. 네,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립도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 규모죠. 그동안 여야가 이 소위 회의를 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00억여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뭐 특활비나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등 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사업 부분에서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여당은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그 의석수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쟁점 예산은 이제 단독 처리까지도 좀 불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그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길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또 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적시 투입 그리고 빠른 실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속도를 또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방금 들으신 대로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감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야당의 요구를 상당 정도 수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초당적인 의견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또 예산뿐만이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지난 26일에는 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서 한미 그 대미 투자 특별법 국회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의 자동차하고 부품 관세가 예전에 25%였다가 이번에 15%로 파격적으로 줄였잖아요. 네. 요거를 미국이 원래 그러면은 사인하고 시작하고서 15%로 적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는 소급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이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마련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법안에는 그 한국의 대미투자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또 조성하는 그 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또 투자 관련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 예산안이 빨리 통과돼야 민생 안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가 한 번 더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향후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모두 잠재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4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환율 그리고 부동산에 발목을 잡힌 건가요? 아무래도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한미 간의 금리 차이도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요. 네. 우리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매파랑 비둘기파 그 연준 위원들이 엄청 다르게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 증시도 연일 휘청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미국 증시가 날뛰고 여기도 지금 정리가 안 되면서 매우 불확실성이 좀 강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자영업자들 타격이나 그런 부동산 대출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자 하니 원화 가치가 또 더 떨어지면서 환율이 더 뛸 거고 또 되려 그 자금이 부동산 대출로 또 다 몰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결로 간 것 같은데 이게 금리 추이를 보면은 2025년 중반부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인하 사이클로 가다가요. 7월부터 쭉 동결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025년 7월부터 그래프가 미동이 없죠. 2.5%로 계속 동결로 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환율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경기 부양 측면보다는 금융 안전에 보다 방점을 찍고 동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금리는 동결됐지만 올해 성장률은 1%, 내년은 1.8%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서 발표를 한 거는 일단은 반도체 호조세가 크게 작용을 했고요. 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 부진이 완화됐고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둔화가 되겠지만 반도체의 경우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성장 전망 경로에서는 글로벌 통상 환경하고 관련해가지고 상방 하방 모두 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많이 좌우가 될 것이고 이 성장 전망치 내놓은 거를 표로 한번 좀 보시면은요. 그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 정부 내년도 전망치 모두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OECD는 2.2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초에 우려됐던 0%대 성장에 대한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통화당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그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이 카드는 잠시 미뤄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수도권에 2만 9천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번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은 나왔고 사실 그 LTV든 DSR이든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사실 이 모든 거를 커버하려면 무엇보다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공급이 네. 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이 2만 9천 가구. 이 규모는 판교 신도시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7 공급 대책 발표 때보다 2천 가구 정도 늘어난 거고요. 네.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분양 물량하고 비교를 하면 2.3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2기 3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15,000여 가구, 그 외 중소택지에서 13,000여 가구 들어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평택, 고덕, 광교 이쪽에서 7,900가구, 고양, 창룡, 남양주, 왕숙 같은 3기 신도시에서 7,500가구, 또 고덕, 강일, 검암 역세권 등등 기타 중소택지가 13,3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이런 점은 있어요. 이게 서울에 집중된 수요. 결국에 경기도에서도 서울로
출근을 하시는 분들, 서울로 오고자 하는 분들, 이 수요를 분산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의 82%가 지금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서 신도시급 그렇게 좀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집값을 뛰게 하고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서울에도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또 부동산 가격도 잠재울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잠시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15 대책의 영향인 것 같은데 공급 대책까지 속도를 내면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눌리기는 했어요. 정부 그 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소폭 하락했고요. 다만 6.27 대책 직후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 CSI가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어요. 넉 달 만에 하락세 보인 거고요. 그렇지만 또 문제는 이게 주춤하다가 다시 번지는, 결국에는 심리가 요동치는 그런 게 문제인데, 지표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번 주 다시 또 둔화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체감하고는 많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세상 얘기하나? 내가 보는 집들은 그렇지 않던데? 뭐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보면은 실거래가가 찍히는 거는 좀 지금 적은 상태고요. 네. 그러면서 일부 발생한 거래에서 가격은 올랐고 또 무엇보다 지금 호가가 너무 높게 좀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주택에서 정리하는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도 확실히 그 대다수 자치구의 상승폭은 내려갔고요. 특히나 풍선 효과가 우려됐던 지역들, 그런 경기 지역에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부세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상자가 많아졌다고요? 네, 일단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세금이 300만 원 초과한다면 최대 6개월까지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분 종부세가 대상자가 63만 명인데요. 고지세액으로는 5조 3천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올해 종부세가 아무래도 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늘어나서 8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특히 이 지난해 강남, 서울 강남 그리고 한강벨트 쪽에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더 추가가 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새롭게 부과된 그 대상자 8만 명 중에 6만 명이 서울에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도권 전체로는 84%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홍콩 북부의 타이푸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화재 사망자가 현재까지 최소 85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290명가량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번 화재는 1948년 이후 홍콩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화재는 아파트 단지 7개 동에 걸쳐 빠르게 번졌고 현재 시각으로 27일 새벽까지 24시간 넘게 이어지다가 다행히 대부분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uring the operation, FSD has deployed 177 ambulances responding to scene. Till now, we have already handled 155 casualties. Among them, 79 casualties were confirmed fatalities at scene. We have sent all the rest of casualties to hospital. 한편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3명에게 이번 화재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모두 체포했는데요. 입찰 서류와 직원 명단,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 관련 물건도 압수됐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 화재 이후 홍콩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대피소 인근에서 의류와 담요, 음식 등을 기부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기부받은 의류를 들고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其實係好強同埋好有愛咯！一發生呢件事，好多區嘅網上面可以見到好多區嘅人都不斷聲援話有物資可以送過嚟，有物資咁可以送過嚟，其實相當迅速嗰啲嘢。一見到今次火災都好慘痛啦，同埋認為要幫，同埋要認為幫手，幫得幾多得幾多，香港人要團結一齊嘛。 한편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3억 홍콩달러 규모의 지원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나 평화 공식과 안보 보장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네바 협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는 추가 회동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재 강화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러시아 제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석유, 기술, 재정 등 전쟁 수행 능력을 직접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Разом з американськими представниками вже на цьому тижні, наприкінці тижня, продовжать наближати пункти, які є. Наступного тижня будуть важливі перемовини не тільки у нашої делегації, а й у мене. І ми готуємо твердий ґрунт для таких перемовин. Україна стоятиме на ногах міцно.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국가에 감사를 전하며 그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매년 열리는 진저브레드 시티 전시가 올해도 개막합니다. 건축가들이 직접 만든 진저브레드 작품 50여 개가 공개됐는데요. 올해의 전시 테마는 놀이로 창의적인 구조물과 런던 명소가 달콤한 진저브레드 과자집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엘리자베스 타워와 의회 건물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영국 의회에서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전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Absolutely, yeah. So in terms of the structure itself, it's entirely gingerbread. There's no other support. We use charcoal powder within, so there's 15 teaspoons worth of charcoal powder in total. And then all of the sweet elements, so there's 1,060 on the structure itself. Gingerbread, obviously, and then for the clock face we used isomalt and some licorice to sort of make the numerals and the clock hands. A lot of icing, a lot of powdered sugar for the snow. 이번 진저브레드 시티 전시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우리 연구자 여러분들한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보고회와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그리고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R&D 예산 확대 방향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전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효희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 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죠. 가깝게 조선시대를 봐도 세종이 과학 기술 인재들을 참으로 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비록
신분이 낮아도 실력이 있으면 면천해 주면서까지 일을 맡겼고 정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국가정책 수행에 이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 정말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네, 과학자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대표님께서도 이번 국민보고회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도 이 대전에서 진행한 국민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뜨거웠습니다. 사실 네. 과학기술인 분들이 그렇게나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네. 사실 이번 국민보고회에서는 다들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본인들이 지금껏 고민해왔던 어떤 과학기술 정책들에 대한 제언들을 다들 쏟아냈었고 그런 의견들을 하나하나를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경청해 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대덕특구에 위치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그 국민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창업을 한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이자 또 창업가 또 이렇게 산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더하기 위해서 국민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 회사는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소재를 개질해서 기존에 없던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했고 그것을 적용한 좀 특이하지만 생리대, 위생용품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또 확장한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과학기술인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토론회를 주재한 건 처음인데 과학기술인으로서 체감하는 의미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이 정말 최초의 어떤 과학기술인들이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국민보고회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까지는 대통령에게 혹은 정부에게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처음 생겼다는 점에서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정부가 좀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 의지를 강하게 느끼는 계기로 삼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들 좀 자긍심을 가지면서 우리도 굉장히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좀 그런 의미에서 상기된 표정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뜨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인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국가 과학자를 선발하기로 했는데 과학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훌륭한 연구 성과를 냈던 과학기술인들이 그동안은 본인들의 어떤 금전적 뿐만 아니라 명예적인 어떤 보상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저도 과학자로서 이 국가과학자 제도가 굉장히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학자를 좀 어릴 때 꿈꿀 때에는 과학자로서 어떤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면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고 그런 분들로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막상 한 20대, 30대 또 40, 50대에 더 거치면서는 우리가 좀 내는 연구 성과나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학들도 좀 자신감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국가과학자 제도가 신설되면서 좋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낸 국가 과학자분들이 저쪽에 계시고 그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누리고 있구나를 좀 후학들이 우러러 보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우도 중요하고 그만큼 또 과학기술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적인 처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대표님께서는 정부에 과학인들에게 실패할 용기를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창업하려 할 때 혹은 연구 과제를 할 때 결국 그 말씀하신 실패할 용기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연구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혹은 본인들이 공대생으로서 창업을 할 때에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실패할 용기를 조금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공대 출신 기업들이 많아지면 저 선배처럼 될 수 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도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공계에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패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 성공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학계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실패할 자유를 충분히 드리겠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간의 과학계는 우리가 이번 연구 성과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좀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도전적이고 누구도 풀지 못할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몇 년간은 정진을 해야지 그것이 될까 말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할 목표를 세워놓고서 달려나가다 보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들 당연히 개발이 될 연구 목표만 가지고 국가 R&D 과제나 아니면 본인들의 기업의 어떤 목표들을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패할 용기를 좀 부여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 주변에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과학자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인프라에서 안정적인 상황 안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도 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실패할 용기를 주세요 하면서 저희는 실패를 해도 그냥 봐주세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과학자들도 본인들이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실제 실패할지라도 탓을 하고 그것을 나무라는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더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드는 게 도전과 혁신의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실패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곧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훌륭한 지적이라며 실패한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제 실패자 펀드 이런 걸 만들기로 했잖아요. 진짜 실패가 자산이다. 많이 실패한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융제도나 이런 데서는 다시 재기가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완화할 거고 펀드 지원도 실패자들을 우대하는 그 펀드도 만들고 하는데 아니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연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데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실패자 펀드, 실패자를 오히려 우대를 하는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 중에 실패를 20번 이상 겪고서 일어나게 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토스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토스는 수많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창업을 도전을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우연히 프로덕트 마켓 핏, 그러니까 PMF가 맞는 본인들의 어떤 주제를 찾아서 좋은 회사로 거듭나게 된 건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만 응원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의 토스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토스가 그렇게 실패를 하는 와중에도 믿어줬던 투자자들이 있고 그 투자자들의 어떤 응원과 백업 안에서 토스가 여러 번의 도전을 해서 일어나게 된 건데요. 네. 사실 실패자 펀드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폐업이나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 혹은 기술력이 있으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화에 좀 실패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들에 대해서 그 더 우대할 수 있는 어떤 펀드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 생태계에서 이 노련함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패를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도전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의 어떤 사회 분위기는 잘한 사람한테 더 몰아주자였다면 네.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했지만 다시 재기하려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도 혹시 실패를 해보셨나요? 사실 남들이 봤을 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이제 걸어왔던 것 같은데 저는 과학고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학석박 내리 거친 다음에 스타트업을 창업했는데 20대 나이에 매출이 200억이네 하면서 보통들 너는 성공가도만 달려오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안에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순간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회사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투자자들이나 혹은 주변에 어떤 저희를 이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담당자 분들을 만나 뵙고서도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길을 못 찾고 있을 때에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시고 멀리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한 가지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툭툭 던져만 주시면서 팀이 알아서 잘 자생해서 커나갈 수 있게 믿어주셨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패자 펀드가 저희 회사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커나갈 때에도 저희 회사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길을 걸어온 과학자로서 지금 실패한 과학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 이 펀드 말고도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단순히 어떤 기업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R&D에 있어서도 실패할 용기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국가 R&D 성공률이 90%에 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목표했는데 그것을 개발할 확률이 90%라는 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네. 말을 하면 10번을 하면은 9번은 성공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과제에 있어서 한번 실패가 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원이 어렵거나 일체의 어떤 지원이 끊기는 문화가 아니라 과정 실패 혹은 그 미비 자체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결과 실패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면서 R&D 과제의 어떤 목표들이 좀 더 목표가 점진적이고 도전적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결정짓는 키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먼저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지원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주변에 있는 그 과학기술 인재들한테 뭐가 문제인 것 같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번 보호회 이후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공대를 갔다고 얘기하면은 의대 갈 만큼은 아니었나 보네. 혹은
왜 의대를 안 갔어?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이야기가 내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나라는 이공계 커리어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그 커리어를 굉장히 멋지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국가 과학자 제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이런 인식 개선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과학자 제도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한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분야로 확장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연구 환경, 처우 개선도 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네. 해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테크 기업들, 구글 같은 매출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채용을 한 다음에 아무런 행정 업무도 시키지 않고 연구만 시키는 직이 있습니다. 그 직에서는 아무런 회사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연구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이 낸 연구 성과에 대해서 다 같이 박수를 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연구 환경이나 처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주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들이 더 생길 수 있게 석박사 연구 환경부터 조금 안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들 많이 이야기 주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연구만 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지원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도 이런 측면에서 연구만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왜 해외 유출을 하는 거지의 측면에서 여러 군데의 의견들을 물으면서 제가 첫 문장을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원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던지면 다들 입을 모아서 금전적인 처우가 어떻게 일 원인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원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물가가 비싼 것에 감안을 하더라도 대학원생 월급이 600만 원인 것을 알고 있느냐, 혹은 국내에서 취직을 했을 때보다 이제 실제로 연구자가 됐을 때는 1억에서 2억 정도는 연봉을 더 많이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차이가 적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공계 처우가 더 좋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커리어상 해외 연구기관 혹은 빅테크 기업에서 일했을 때 더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했었다라는 어떤 경력 자체를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큰 매출을 내는 기술 기업이나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큰 연구비가 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막 올려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통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통해서 돈을 잘 벌어와야지 그 성과를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생기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기술력이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보고회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안이 어떤 건가요? 사실 저는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국가과학자 제도를 선정함에 있어서 젊은 국가과학자 제도를 좀 활성화해달라라는 의견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제가 어려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젊은 롤모델에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을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좋은 롤모델들이 있을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좋은 연구 성과를 내야겠다.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요 최근 며칠 나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 젊은 국가과학자 제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박사 학위 취득 7년 이내의 젊은 과학자들에 대해서 막 수백 명씩 이 국가과학자들을 선정한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것이 정말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미 젊은 과학자로서 좋은 롤모델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보고회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 그간의 어떤 산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과학기술 산업계에서는 너무 단발적인 제도들, 단발적인 지원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이번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지적이죠. 적극성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과학자제도와 비슷한 양상의 어떤 정부 지원책들은 있었으나 혹은 이런 실패한 용기들 혹은 R&D에 있어서 행정 처리들을 좀 간소화하는 부분들이 계속 되어 오긴 했지만 그동안은 적극성이 부족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보고회 때 직접 장관님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장관님께서도 부총리로서 말씀 주시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무게감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보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나 조언하는 점,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선순환이 되는 이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단순히 지원만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실패했는데 봐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가만히 있는데 연봉을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도록 우리를 더 인커리지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염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희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내년도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정부의 재정 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대폭 상향 전망한 점을 소개하며 예산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F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을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에서 내년도 1.8%로 반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강원 양양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산불 예방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도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결코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에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복지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업은 반도체 생산 급감으로 4% 줄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 부진으로 0.6%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3.5%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은 모두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소비와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환율과 집값 상승세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수정했는데 올해 1.0%, 내년 1.8%로 높여잡았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환율과 집값이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10.15 대책 선수요가 향후 가계부채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든 것도 결정 배경이 됐습니다. 한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두고는 금통위원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6명 가운데 인하와 동결이 각각 3명씩 나뉘며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습니다. 1%로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0.2%포인트 올려 1.8%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가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남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 제재 조치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동남아 지역 범죄에 직접, 간접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고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명단 구성 과정에서 한국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 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 한성호와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 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리광호, 프린스그룹 회장 천지 등 15명이 지정됐습니다. 동남아 지역 초고가 범죄 조직과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한 프린스그룹 관련 단체 등 132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 조치도 부과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제재 대상명이 국내 은행 금융계좌에 총합 수천만 원 수준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협업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 노쇼 사기 범죄 조직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거둔 첫 성과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정부 합동수사단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고가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고 대학별 배정 과정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2035년부터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증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연구의 약 10,000명에 복지부 의뢰로 연구자 A씨가 2023년에 산출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 약 5,000명을 더한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같은 증원 계획의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부족 의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연한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035년 부족한 의사 수 15,000명 추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현재 숫자로 해석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도 부실했다고 봤습니다.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육과정 설계 운영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별 현장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수기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 의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 서비스를 뺀 영상 전용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이르면 연내 출시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구글이 이르면 올해 안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음악 서비스를 빼고 광고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구글은 프리미엄 상품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어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구글은 자진 시정안으로 제재를 피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겁니다. 특히 영상을 보며 다른 앱을 실행하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단말기에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국가의 경우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 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 8,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외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글은 1년 이상 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글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EBS는 이 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과 신인 발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국내 취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증명서를 위조해서 들여오거나 산업용 기계를 부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관세청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공항으로 반입된 상자 속 슬리퍼. 세관 직원이 밑창을 뜯어보니 수상한 물건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증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증명서인데 해외에서 위조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위조 증명서는 183매에 달합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증명서나 물품을 불법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관세청이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타정총은 최근 5년간 16,000여 정이 적발됐는데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6,000정이 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입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데 중국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 밖에 산업용 프레스 기계나 파쇄기 등을 수입하면서 필수 요건인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통관부터 국내 유통 과정까지 모든 청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해물품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을 회피해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에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통관 심사도 강화합니다. 또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밀수와 부정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 불량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새로운 콘도 회원권에 가입시키거나 기존 회원권의 보상을 도와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상술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예방주의보를 내리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소비자 이모 씨. 다음 날 근무지로 찾아온 방문 판매 직원에게 10년짜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약 29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홍보체험단으로 선정됐다며 만기는 10년이지만 1년 뒤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무료 숙박권으로 리조트든 자유 호텔이든 이용을 하시다가 홍보체험단에 같이 당첨이 되셨으니 1년 정도 사용하시고 그 뒤에는 취소를 하든 환불을 하든 그렇게 해주겠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씨가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양도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장기간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사업자는 위약금 약 124만 원을 제외한 약 17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이 씨가 이에 동의한 뒤에도 회사 사정을 이유로 50만 원만 우선 지급한 뒤 추가 환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84건.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은 뒤 판매 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신종상술이 13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개월 이상 나눠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화면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2주 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파주는 영하 4.5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0도까지 기록 떨어졌는데요.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좀 오르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 일요일에는 14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을 회복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춘천과 세종 8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에 머물겠습니다. 12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더욱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이제 11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12월이면 2025년 한 해도 마지막이 되는데요. 가을이 뒤로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은 올해를 정리하는 달이자 또 내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12월이 새 시작을 무리 없이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